딕셔너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자, 이렇게 하면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죠. 자, 이 비어있는 딕셔너리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ity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서 제가 서울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경기도 곱하기 3 이렇게 할게요. 이거 무엇을 만든 건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만 쓰면 이거 뭐죠? 리스트, 배열, 튜플, 딕셔너리, 시리즈. 우리가 배운 것들은 그런 거죠. 이렇게 쓰면 뭐죠? 여기는 리스트. 이건 리스트죠. 문자열 1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이해되십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 1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고요. 거기에다 곱하기 3을 했다는 얘기는 서울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뒤쪽도 마찬가지. 그럼 앞쪽에 있는 리스트는 서울이 3번 들어가 있는 거고 뒤쪽에 있는 리스트는 경기라고 하는 게 3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는 무슨 의미예요? 원소들끼리 더하는 거예요? 아니죠. 리스트에서 더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붙여주는 거라 그랬죠. 서울이라고 하는 거 3개랑 경기도 3개랑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주석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서울 이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3개가 있는 거예요. 둘, 셋. 그 다음에 경기 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얘가 또 3개가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경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서울이 3개 있고 경기가 3개 있고 그거를 더하기를 해주면 이런 모양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키 밸류고요. 첫 번째 키 밸류고 두 번째 키 밸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어라고 할게요. 이어. 여기를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처음에 서울이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3번 나오죠. 2020년, 19년, 22년, 21년, 20년. 2020년, 2021년, 올해 2022년이죠. 맞아요? 곱하기 2.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이거 뭐 만든 겁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요거를 몇 번 반복해라? 2번 반복해라. 그러니까 2020년이 한 번 더 나오는 거고요. 2021년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2022년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는 숫자를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거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카운트, 숫자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그냥 대충 할게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어서 0.8, 0.9, 0.95 이렇게 하고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 1.2, 1.1 이런 식으로. 이건 6개를 만든 거예요. 6개를.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얘를 만든 목적은 이거를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에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해 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얘는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생성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무엇을 넘겨주시면 되냐면 데이터 부분에 데이터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를 넘겨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우리는 데이터만 넘겨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이렇게 한 거예요. 얘를 넘겨주면 생성자를 호출한 거고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출력을 하실 때 프린트문에 넣어서 문장으로 출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하시는 게 더 예쁘게 보인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만들어진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city 이게 어디로 갔어요? city 컬럼으로 간 거예요. 컬럼. 딕셔너리에서 키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리스트가 컬럼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컬럼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어라고 하는 컬럼 있죠.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쭉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진 리스트가 실제 컬럼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카운트라고 하는 키값이 있죠. 그 키값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되고요. 그 키값에 매핑되어 있는 숫자들의 리스트가 컬럼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행이 몇 개가 있어야 되면 행이 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city에도 행이 6개가 있어야 되고 이어에도 행이 6개가 있어야 되고 카운트에도 행이 로우가 6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6개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좀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테이블 형태로 출력해 놓고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무슨 얘기냐면 서울 지역에 뭐 어떤 카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어떤 숫자 값들이 0.8, 0.9, 0.9였었다. 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의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프린트문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네. 자,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모양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의 중요한 속성들인데 첫 번째는 shape이에요. shape. 속성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점이라고 하면 한 메서드 이름을 보여주거나 혹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들을 보여주죠.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의 이름이 있어요. shape. 뭐라고 보여주죠? property라고 보여주죠. property. 제가 클래스 할 때 속성, property, 함수, 기능, 메서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shape이라고 하는 property가 있는 거예요. shape이라고 하는 property. 자,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 점 인덱스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즈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즈예요. 끝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출력을 하고 각각의 결과들을 보여줄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shape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shape는요. 튜플을 줘요. 튜플을 주는데 이게 결과예요. 그죠? 괄호로 묶여 있고 괄호 안에 아이템들이 쉼표로 나눠져 있죠.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행의 개수, 뒤쪽에 있는 게 열의 개수. 이런 모양의 튜플을 주는 겁니다. 튜플. 이게 shape이에요. shape. 로우의 개수.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의 개수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의 개수로 이루어진 튜플을 리턴해 주는 게 그게 shap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예요. 자, 그다음에 인덱스. 인덱스를 보면 0, 1, 2, 3, 4, 5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디에 붙어 있는 레이블일까요? 0, 1, 2, 3, 4, 5. 어디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다?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에요. 로우의 레이블이에요. 로우의 레이블. 그럼 컬럼스가 뭐냐? 컬럼스가 바로 뭐냐면 열에 붙어 있는 각 컬럼에 붙어 있는 레이블. 다시 얘기해서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 컬럼즈를 출력을 해보니까 city, year, count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city, year, count란 말이에요. 뭐죠? 컬럼 이름들이. 그래서 행의 레이블은 0 이상 6 미만의 레인지, 범위로 이루어진 인덱스고요. 컬럼의 이름들은 city, year, count라고 하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인덱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럼 컬럼즈라고 쓰시면 되고요. 보통 그 행의 레이블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행의 그 인덱스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컬럼 이름들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컬럼 이름들이 중요한 경우들이 많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프린트를 하시는데 데이터 프레임 values라고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values도 보이죠? 이렇게 하면 values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출력해 보시면 뭐만 나오죠? 이거 뭐예요? 리스트 아니면은 array. 자, 리스트나 array나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리스트와 array 차이점은 대괄호 안에 아이템과 아이템이 있으면 쉼표로 구별을 했느냐 아니면 공백만 있느냐. 그러면 그 차이가 리스트하고 array, 배열의 차이예요. 여기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네들은 배열이에요, 배열. 넘파이 배열이에요. 넘파이 배열. 그러니까 얘는 values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값들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다 제거한 거예요. 인덱스니 컬럼이니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 싹 다 빼버리고 오로지 값들로만 이루어진 몇 차원, 2차원 ND 넘파이의 ND 어레이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실 때는 우리가 이거를 직접 이용하실 필요는 거의 없고요. 보통 얘가 언제 많이 이용이 되냐면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이용이 돼요. 머신러닝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2차원 넘파이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넘파이 배열을 이용을 합니다. 2차원이나 3차원 혹은 그 이상의 넘파이 배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게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이 values가 중요해지는 거는 나중에 머신러닝에 가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value들만 끄집어낼 수도 있다. 값들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냥 뭐 shape, index, columns, values. 네. 굳이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데이터 프레임. 값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생각해보면 value란 말이에요. 그럼 val 이런 식으로 해보면 뭔가 쓸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찾아 쓰시면 돼요. 아 인덱스가 있었는데 그러면 in 이렇게 보면 인덱스 보이고 그죠? 컬럼 이름이 뭘까? 그러면 컬 이렇게 보면 또 컬럼스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몇 가지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만 기억을 하시면 그리고 전부 다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그 보여주는 힌트를 보면서 이용하시면 돼요. shape, index, columns, values 보여드렸고요. 아까 그 시리즈에서도 values가 있었죠. 시리즈에서도 values 그러면 numpy 배열 보여줬잖아요. 얘기 안 했나요? 시리즈를 할 때 인덱스 속성, values 속성. values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numpy ND 어레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즈는 1차원이었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형태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뭐냐면 가장 기본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기. 이거는 소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제목으로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city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만 보여주세요 라거나 years 컬럼이 가지고 있는 그 값들만 보여주세요 라거나 count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만 보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니면 city와 year 정보만 보여주세요 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하는 작업들이라면 이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인덱스 연산자를 써요.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이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컬럼 이름은 보통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컬럼의 이름은 보통 문자열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점을 써요. 보통 점은 그 어떤 객체의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찾아갈 때 점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점을 쓴 다음에 컬럼 이름을 바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있는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긴 할 겁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컬럼 이름이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수 이름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수 이름은 영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 중에서 밑줄, 언더스코어만
사용할 수 있고요. 변수 이름이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 규칙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변수 이름 만들 때 뭐 바 1번 이렇게 만든 적은 있었죠. 그죠? 이렇게 만든 적은 있었지만 1번 바는 뭐 1 이렇게 만든 적 있었어요? 없었죠.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 이름을 만든 적은 없었어요. 우리.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써가지고 변수 이름을 만든 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뭐 달러라든가 혹은 뭐 샵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했었던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파이썬에서는 영문자와 숫자와 언더스코어만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숫자는 쓸 수 있지만 그 숫자가 시작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거나 끝나는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에는 이런 제약이 없어요. 컬럼 이름이 숫자로 시작해도 되고요. 숫자로 시작해도 되고 컬럼 이름에 점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컬럼 이름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규칙에 어긋나는 컬럼 이름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방법만 사용하셔야 돼요. 또 제약사항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제약사항이 있냐면 컬럼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들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자체도 그 변수라든가 메서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고 메서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름들과 겹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또 있어요. 컬럼 이름이 파이썬의 키워드인 경우. 파이썬 키워드. 파이썬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def, 클래스,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if, for 이런 것들이죠. 이런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변수 이름 규칙에 어긋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을 만들 때에는 def, class, if, for와 같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쪽에다 할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파이썬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의 장점은 컬럼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좀 복잡해요. 대괄호도 써야 되고 따옴표도 써야 되고 따옴표 안쪽에 이름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핑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가독성도 조금 떨어져요. 그게 단점이고요. 그 아래쪽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가독성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읽기가 쉬워지고요. 타이핑하는 것도 간단해요. 점만 써주고서 그 다음에 컬럼 이름만 쓰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면 우리 위쪽에서 DF라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었죠. 서울, 경기, 이어, 그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 있는 시티, 이어, 카운트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시티만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겠다? city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출력되는 모습을 볼까요? 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무슨 타입으로 출력된 것처럼 보이세요? 그쵸.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여기에 values, 값들이 있죠. 값들 앞에 0, 1, 2, 3, 4, 5 이거 뭐가 있어요? 레이블이 있죠. 라벨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이냐라고 하는 게 있죠. 문자열들이기 때문에 문자열 오브젝트라고 쓴 거예요. 오브젝트. 이거 시리즈 출력 방식입니다. 시리즈 출력 방식.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df.ct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똑같은 결과죠. 자, 어떤 게 가독성이 훨씬 좋으냐 하면 얘보다는 얘가 가독성이 좋아요. 아, 데이터 프레임 안에 city라고 하는 변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얘는 타이핑하기도 힘들고요. 조금 가독성도 좀 떨어져요. 대괄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자동 완성이 그렇게 너무 점만 찍었을 때 이렇게 점만 찍었을 때 보여주는 게 너무 많죠.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서 자동 완성되는 거 찾으려면 일단 몇 글자를 쳐봐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카운트라고 하는 카운트 컬럼을 선택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 쓰시면 돼요. 항상 이거는 언제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컬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카운트 컬럼을 선택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카운트에 저장되어 있었던 6개의 값이 뭐였어요? 순서대로 0.8, 0.9, 0.95, 1.0, 1.2, 1.1이라고 하는 숫자들, 플롯 타입의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그렇죠? 잘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 카운트라고 해보세요. 카운트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나오죠? def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란 뜻이에요? 메서드란 뜻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란 뜻이죠. 그럼 이렇게 실행하면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쪽에 있는 것만 원했던 건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결과.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메서드를 호출한 것도 아니죠. 메서드 이름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위에서 설명한 게 뭔지 아시겠죠? 컬럼 이름을 선택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컬럼 이름을 따옴표로 써주는 방법과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다음에 참조 연산자 점을 써주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컬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든 상관없이 항상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컬럼 이름이 변수 규칙에 맞는 경우에만, 그리고 컬럼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이름과 다른 경우에,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들과 다른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에 어긋나거나 속성 이름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지만 얘는 컬럼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메서드가 사실은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city라고 하는 컬럼에 데이터 6개가 있고 year라고 하는 컬럼에 데이터 6개가 있고 count라고 하는 컬럼에 데이터가 6개가 있다. 그러니까 컬럼별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 근데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각 컬럼에 NA가 아닌 원소들의 개수를 표현을 해줍니다. NA가 뭔지 아시죠? Not available, 비어있는 거, 결측치를 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는 결측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city 컬럼에도 6개, year 컬럼에도 6개, count 컬럼에도 6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마침 메서드 이름하고 겹쳤던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 이름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컬럼 선택이 되지 않는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거 왜 안 되지? 뭐 결과 보고서 그 결과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유들 아실 수 있으세요? 2개 이상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와 카운트 2개만 한번 우리가 그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df였었고요. 컬럼 선택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대괄호 연산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 아까 시리즈에서 팬시 인덱싱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이 year, 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카운트가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나 배열을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결과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한 게 아니라 원하는 컬럼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2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시리즈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시리즈는 1차원이라 그랬죠? 지금 얘는 1차원인가요? 행과 열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아시겠죠? 그 결과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위쪽에서처럼 컬럼 한 개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얘는 뭐다? 얘는 시리즈. 그런데 컬럼 두 개 이상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로우와 컬럼을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 되셨죠?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카운트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카운트라고 쓰지 않고 대괄호를 하나 더 쓴 거예요. 대괄호를 하나 더 쓰고 여기다가 카운트 이렇게 했어요. 자, 얘의 결과는 시리즈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실행해 보면 알겠죠? 실행해 보세요. 자, 출력된 모습 보세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리즈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는 거죠. 딱 이제 모양 보시면 얘가 시리즈인데 데이터 프레임인지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여기서 출력한 결과는 뭐냐면 컬럼이 한 개인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도 컬럼 한 개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컬럼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괄호를 한 번 더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의 차이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시리즈를 만들어 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리즈는 무조건 1차원이에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에요. 2차원이란 얘기는 뭐냐면 얘 쉐입을 찍어보면 행의 개수가 6개 곱하기 컬럼 개수가 1개. 쉐입이 이렇게 나와요. 축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축이 행 방향의 축이 있고 컬럼 방향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쓰느냐 2개를 쓰느냐. 제가 저는 이 데이터 타입을 되게 중요시해요. 데이터 타입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리즈를 리턴하게 되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여기서처럼 시리즈다 그러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선택한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요 정도면은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하는 행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가 컬럼 선택, 로우 선택이라고 할게요. 로우를 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해요. 첫 번째 방법은 로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이렇게 할게요. 점을 쓰시고 로케이션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다 레이블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ILOC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괄호 안에는 정수 기반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리즈에서 사용했었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 모두 인덱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행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팬시 인덱싱도 가능하고요. 네. 불리언 인덱싱은 얘만 가능하고 로케이션만 불리언 인덱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예로 들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인덱스 0번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뭐가 가능하냐면 점 로케이션 0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상하죠?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서울 2020년 0.8 아까 행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녀석들이 시리즈죠. 시리즈도 1차원 아니에요? 그죠? 서울 2020년 0.8 이거를 세로로 쓴 것뿐이에요. 그죠? 여기에 컬럼 이름들이 있었죠. 컬럼 이름이 city, year, count 얘네들이 뭘로 들어갔어요? 시리즈에서 레이블로 컬럼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이 시리즈에 뭐가 된다? 레이블이 된다. 레이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 녀석이 실제 데이터고 얘네들은 그 데이터에 붙어 있는 레이블인 거예요. 레이블. 이게 레이블 이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인덱싱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ILOC 0번 이것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0번에는 시티는 서울이었고 이어는 2020이었고 카운트는 0.8이었죠. 그 행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 하나. 되셨죠? 로케이션에서는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 점 로케이션에서 마이너스 1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안 돼요? 그죠? 음수 인덱스는 어디에서? ILOC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게 뭡니까? 시티가 경기, 이어가 2022년, 카운트는 1.1. 요게 아마 가장 마지막 행이었을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인덱싱도 가능하지만 로케이션을 이용한 인덱싱도 가능하고 iLocation을 이용한 인덱싱도 가능하고요.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근데 슬라이싱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프레임, 로케이션 어떻게? 두 번 뭐 0부터 2까지 이러면 0, 1, 2 몇 개가 출력이 되냐면 3개가 출력이 돼야 돼. 0, 1, 2니까. 0, 1, 2니까. 그죠? 레이블을 포함한다 그랬죠. 마지막 레이블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점 데이터 프레임 ILOC 두 개. 이건 0, 1이죠. 0, 1.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냐 아니면 그 행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0, 그 다음에 1, 여기 끝이 2번 이렇게 인덱스 기반의 레이블을 사용을 하는 거냐. 인덱스 기반의 레이블이냐 아니면 여기 각각의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시리즈에서 사용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로케이션과 iLocation. 로케이션과 iLocation.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우리가 필요로 하는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로케이션과 아이 로케이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불리한 인덱싱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